어머님, 그 반지요. 사실 제가 팔았어요. 뭐라고 했니 지금? 죄송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어차피 안 끼시잖아요. 그 반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그건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끼워준 반지야. 내가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유품이란 말이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리 사정이 너무 힘들었어. 윤희야, 그건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야. 그 반지를 팔았다고? 그 순간 김연자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엔 죄책감보단 그저 곤란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로 72세가 된 김연자입니다. 강릉 시내에서 자그마한 한정식 가게를 운영하며 묵묵히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채소를 고르던 손, 그리고 그 손으로 가족의 밥상과 가게 손님들의 식탁을 책임졌던 여인입니다. 연자는 남편과 함께 강릉 뒷골목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 없는 식당이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 된장찌개는 진짜 어머니 손맛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에겐 하루의 피로를 다 잊게 하는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하고 단단했던 일상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젊은 40대 아들 하나만 남긴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김연자의 인생은 아들의 엄마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꿈, 자신의 감정도 뒤로 밀었습니다. 하루하루 손님 밥상을 챙기며 아이만은 굶기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엔 늘 서구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자신의 결혼 반지를 며느리 손에 빼앗기고 그 사연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삶이 또 한 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부터 김연자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가족의 민낯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연자는 늘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나온 데에는 평범하지만 결코 평탄하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28살 되던 해 강릉 시내에서 나고 자란 같은 동네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진 건 서로에 대한 애정 하나뿐이었지만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칸방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가 있기에 행복했고 남편은 늘 우리 연자만 있으면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아들 서구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면 세상 모든 고생도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연자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남편은 막노동을 하며 가족을 책임졌고 연자는 맞벌이를 위해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부터 청소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3 갑작스레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위암 말기였습니다. 진단받은 그날부터 2달 남편은 눈에 띄게 말라갔고 연자의 손을 꼭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서구 잘 부탁해. 나 없이도 잘 키울 수 있지? 그 마지막 한마디는 연자의 심장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그녀는 하루아침에 가장이자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슬퍼할 틈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학교에 가야 했고 밥은 매일 지어야 했고 가게 문은 계속 열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꾸리던 식당을 혼자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부터 설거지, 손님 응대까지 하루 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연자야, 그 작은 책으로 어떻게 저걸 다 하냐. 하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우리 서구 도시락값 벌어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무렵 연자는 자주 손가락 관절에 파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야근이 끝난 밤엔 냉장고 앞에서 조용히 꺼내든 김치통 하나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아들 서구는 자라났습니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지만 엄마의 고생을 보며 누구보다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해냈습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연자는 학교 담벼락에 기대에 서서 교복 입은 아들의 뒷모습을 눈물 삼키며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우리 서구 잘 자라고 있어요.
그녀는 그 순간에도 남편과의 약속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구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2만 원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녀는 온 동네 잔칫날처럼 기뻐했습니다. 내 아들이 서울 가요. 공부하러 간다고요. 연자는 아들의 서울행 기차에 고이 싼 밑반찬 도시락을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서구야, 엄마는 괜찮아. 돈 없어도 힘들어도 너만 잘 되면 돼. 그 한마디에 담긴 마음은 그녀가 걸어온 지난 세월의 모든 무게를 대신했습니다. 그 시절 연자는 그렇게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어느 날 다른 사람이 되어 자신 앞에 서게 될 줄은 그녀조차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서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을 때 김연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가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집도 대출 없이 다 갚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려고. 그 말에 김연자는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니까.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자신보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길고 깊은 고생의 시작이 될지. 서구의 첫 번째 창업은 치킨 장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지만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도 2번, 3번 창업과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서구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이 아이템은 무조건 돼.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바로 일어설 수 있어. 김연자는 손목이 시린 겨울에도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깨고 가게 수익까지 탈탈 털어 아들에게 보탰습니다. 서구는 그 무렵 윤희와 결혼했습니다. 윤희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는 조용하고 수수한 이미지의 여성이었습니다. 연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구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젠 윤희가 있어서 더 의지할 수 있겠네. 결혼 초반 윤희는 다정했습니다. 명절이면 집에 와서 음식도 거들고 어머님 반찬 너무 맛있어요. 라며 웃는 얼굴로 김치를 싸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어느 순간부터 연자의 반찬을 가져가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말없이 반찬통을 꺼내며 이건 가져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그 깍두기는 내일 손님들 주려고 따로 담근 거란다. 다음에 가져가면 안 될까? 그러자 윤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하나에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집 반찬 저희가 안 먹으면 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에 김연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즈음부터 윤희는 연자에게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이후에도 아기 힘들다, 육아 바쁘다 는 핑계로 집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NS에는 윤희가 친정 식구들과 외식하고 여행을 다니는 사진들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아기가 힘들다더니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다니는 거지? 연자는 의문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여전히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 성공하면 가게 정리하고 엄마 모시고 서울로 올라올게. 그 말이 익숙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가게는 이제 예전처럼 붐비지 않았고 연자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자는 서구를 믿었습니다. 이젠 진짜 마지막이겠지. 윤희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설마. 그 믿음이 그녀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변화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자원 정도로 대하는 듯했습니다. 김연자는 그런 변화에 속이 상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아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냥 또 한 번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연자는 이른 아침부터 가게에 나가 된장국과 도토리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앞두고 재료를 꺼내려다 문득 손가락이 허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늘 왼손 약지에 끼워 두던 결혼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 반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서 직접 그녀의 손에 다시 끼워준 유품이었습니다. 연자야, 내가 떠나도 이 반지 보면 나 생각해줘. 그 말과 함께 남편의 따뜻한 손이 덮였던 그 반지. 그 반지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떨어졌겠거니 했습니다. 방안을 뒤지고 가게 뒷주방을 살펴보고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김연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야, 혹시 내 결혼 반지 본 적 있니? 며칠 전부터 안 보여서 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 반지 제가 팔았어요. 그 말에 김연자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어머님은 그 반지 안 끼시잖아요. 그냥 서랍에 오래 있었고. 윤희야, 그건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내 손에 마지막으로 끼워주신 거야. 그 반지는 내 마음이야. 어떻게 그걸 내가. 윤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반지 하나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그 말은 연자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넌 내 반지를 훔쳐가 놓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훔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처분한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사드릴게요. 김연자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반지는 돈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남편이. 윤희는 고개를 돌리며 툭 내뱉었습니다. 아휴, 진짜 어머님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세요? 그 반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울 일인가요? 그 순간 김연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이 답답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두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희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 병원 응급실. 김연자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고혈압이라 말했습니다. 몸보다 더 아팠던 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웠던 걸까? 그렇게까지 나를 없던 사람처럼 대하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그날 밤 남편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김연자의 곁을 서구와 윤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윤희도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 반지 돌려드릴 수 없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김연자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 있었고 그 작은 떨림만이 그녀의 속마음을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을 앞둔 날 서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윤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엄마가 회복하시는 동안은 우리가 다 챙길게. 그 말에 연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 윤희는 가끔 미역국을 끓여와 놓고 갔습니다. 서구도 전보다 자주 전화하고 엄마 약 드셨어? 가게는 아직 쉬셔야 돼 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평온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우리 가족이 되는 걸까?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자는 우연히 윤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닫기 위해 베란다로 나가려던 순간 작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병원 한 번 갔다 오더니 감성팔이하는 중이야. 근데 서구는 또 죄책감 느껴서 흔들리려고 하더라니까. 순간 김연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어지는 윤희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알잖아. 그 집 식당이랑 집만 팔면 우리 진짜 한 방에 해결돼. 그런데 그 노인네가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서 지금 미치는 중이야. 연자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자는 식탁 앞에 앉아 손에 남은 약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달라질 리가 없지. 잠깐 잘해준 건 그저 내가 쓰러졌기 때문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의 평화는 거짓된 연극이었고 자신의 존재는 단지 돈줄이었음을. 며칠 후 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지금 좀 많이 힘들어. 빚도 많고 윤희도 일 관두고 나랑 같이 도와주고 있거든. 그래서 혹시 가게를 우리한테 넘겨주시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연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구야, 넌 예전부터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그 마지막이 몇 번째인 줄 아니? 엄마, 이번엔 진짜야. 제발 한 번만 믿어줘. 엄마도 이제 편하게 지내셔야 하잖아. 가게 일 계속하면 건강도 더 안 좋아지실 텐데. 그 말은 맞았습니다. 연자의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도 더 심하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또 다시 피어오른 불신과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가게는 당장은 아니지만 정리 생각은 하고 있었어. 다만 내가 확신이 들기 전까진 어떤 결정도 하지 않을 거야. 서구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불신을 해? 우린 가족이야. 김연자는 그제야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진심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줄은 알아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지 기다리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김연자가 준비한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김연자가 아들의 가게 인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이후 며느리 윤희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표정은 늘 무표정했고 필요한 말만 간단히 주고받은 뒤 김연자의 집을 빠르게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연자는 우연히 윤희의 SNS에서 한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버텨야 할까? 이젠 누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단지 글일 뿐이라고 넘기기엔 그 안에 담긴 냉소와 분노가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김연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며칠 뒤 서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전과 달리 양복을 차려입고 말투도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가게 정리는 천천히 생각하시더라도 혹시 가게 명의만이라도 제 이름으로 잠깐 옮겨주시면 안 될까? 신용대출 좀 알아보려는데 명의가 엄마로 돼 있으니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그 말에 김연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명의만 내 이름으로 넘겨주고 실제로는 내가 계속 운영하라는 거니? 그렇지? 엄마는 주인이신 거고 나는 그냥 서류상 대표만 되는 거야.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 이런 거 서류상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뭐 바뀌는 건 없어. 하지만 김연자는 그 순간 서구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간절함이 아닌 기획된 연기 같은 무표정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연자는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가게 등기부등본, 부동산 명의 확인서, 대출 상환 내역, 그리고 남편과 함께 처음 식당을 등록했던 구청 서류까지. 그녀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살펴보며 자신의 재산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젠 정말 준비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김연자는 강릉 법률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 재산 보호 관련 상담이 가능할까요? 제가 가진 가게와 주택이 있는데 혹시 가족 간명의 이전 없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상담을 이어갔고 김연자는 필요한 정보들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들은 더 교묘한 말과 표정으로 다가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김연자는 윤희와 서구가 지 밥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피해 뒤쪽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작은 소리들이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당장 못 넘기면 엄마 건강 악화된 것처럼 몰아가야 돼. 요양병원 얘기 꺼내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하면 병원 소견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건 너무 세지 않아? 엄마가 갑자기 반응하면 어떡해? 어차피 방법이 없잖아. 지금 집값도 오르고 가게만 정리하면 우린 바로 빚 정리할 수 있어. 이젠 할 수밖에 없어, 윤희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김연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닦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준비할게. 이제는 나도 지켜야 할 걸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그녀는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일정한 시간에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무릎 통증도 여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눈으로 하루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재산보호센터 맞지요?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연자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을 어떻게든 밀어내고 가게와 집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겪은 수많은 배신의 순간들처럼 이번에도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진행했고 조용히 녹음기를 켜고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불쑥 김연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공손한 태도였고 표정도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혹시 정신적으로도 가끔 혼란스러운 기분 드실 때 있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김연자의 가슴 한켠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카페에서 들었던 대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얘기 꺼내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하면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직 이 나이에도 숫자 계산은 정확해. 가게 장부는 내가 직접 적고 있거든. 윤희는 어색한 미소를 짓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 가게도 이제는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무릎도 아프시다면서. 그래서 그 가게가 내 눈에는 쉬라고 놓고 가야 할 물건으로 보이니. 김연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지금 윤희가 많이 예민해져 있어. 엄마가 뭔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잖아. 가게 정리도 그렇고 집도 조금은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내 건강이 걱정돼서 이러는 거니? 아니면 너희 둘의 생활이 걱정돼서 이러는 거니? 김연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우리가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그 순간 그녀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꿔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도둑놈? 그 말 내 입으로 나왔구나. 그래, 도둑처럼 몰래 가게 팔 생각하고 내 반지 팔아치우고 병원까지 보내려고 했던 게 누구였더라. 서구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누가 이상한 얘기라도. 이상한 얘기? 내가 윤희랑 카페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내가 못 들었을 것 같아? 그 말에 서구는 말문이 막혔고 김연자는 냉정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법적으로 방어 조치를 해놨다. 며칠 후 김연자는 등기소에 가서 가게 명의와 주택 명의를 모두 신탁 보존 형태로 변경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허락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노인권익센터를 찾아가 그동안의 대화 녹음 파일과 윤희의 발언을 정리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노인 보호 조치나 재산 강탈 시도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정신적 강요나 재산 이전 요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김연자는 오랜만에 식당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단골 손님에게만 조용히 전화를 걸어 내일부터 다시 점심 장사를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어머님, 진짜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한 손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응, 다시 해. 이번엔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이제 김연자의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낸 삶의 터전을 이제는 그녀 스스로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눈빛에서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연자의 대응은 치밀하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노인권익센터의 조언에 따라 그동안 녹취해 두었던 통화 내용과 윤희의 대면 발언, 그리고 서구와의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정리해 USB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법원에까지 제출하실 건가요? 센터 상담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김연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삶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게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며칠 후 김연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희 씨와 서구 씨는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재산 양도를 유도했고 정신적 이상이 있다는 식의 말로 요양병원 강제 입원을 시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강요, 협박, 정신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증거도 충분합니다. 명의를 넘기기 위한 반복적인 요청과 불법적인 금전 요구,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며느리의 발언까지 어머님 잘하셨습니다. 김연자는 입술을 꼭 다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법원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서구와 윤희에게도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고소를 했다고. 서구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웃었지만 윤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설마 녹음된 거야? 그때 카페에서 한 말까지. 설마 그걸 들었겠어. 그땐 엄마 없었잖아. 그러나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파일 목록에는 카페 대화 녹취, 전화 통화 음성, 윤희의 문자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연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침착하게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결혼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건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 손에 끼워준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 말도 없이 말을 잇는 김연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법정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가 증거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명의만 바꿔주면 돼. 우린 그냥 대표 이름만 필요한 거야. 요양병원 보내자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한 척만 하면 돼. 그 집만 팔면 한 방에 해결이야. 녹음이 끝났을 때 재판장과 방청객 그리고 피고석에 있던 서구와 윤희는 말 그대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노인 대상 정서적 학대 및 협박 행위로 판단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접근 제한 명령을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김연자는 판결문을 들고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분노와 슬픔이 서서히 흩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법원 앞에서 서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던 거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김연자는 서구의 손을 천천히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 수 있지. 근데 그 힘듦을 엄마를 짓밟으면서 해결하려 했던 건 내가 선택한 방식이야. 윤희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김연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용서인지 이별인지 그녀 자신도 아직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연자는 가게에 조용히 불을 켰습니다. 이제 다시 손님을 맞이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인생의 터전이었고 이제는 그녀 스스로 지켜낸 자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맑게 끓고 있는 된장국 냄새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 삶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국자를 들었습니다. 법정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김연자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가게에는 여전히 단골들이 찾아왔고 그녀는 예전처럼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왔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가게도 집도 자신의 건강도 온전히 스스로의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말 오후 김연자는 오랜 친구인 미자와 함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연자야.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나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나였으면 그냥 참고 말았을 거야. 김연자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 참고 또 참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지. 가만히 있으면 더 무시당할 뿐이라는 걸. 그래도 아들이잖아. 가슴이 안 아프냐? 아프지. 지금도 밤마다 잠들기 전엔 생각나. 내가 너무 모질게 했던 건 아닐까. 근데 나를 그렇게 만든 것도 결국 걔들이었으니까. 며칠 후 서구가 조심스럽게 김연자의 가게 문 앞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려다 곧바로 다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그냥 얼굴만 뵈러 왔어요. 김연자는 주방에 있다가 그 말소리를 들었지만 굳이 앞으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 요즘 막노동하고 있어. 아무도 날 안 써주려 해서. 윤희도 편의점 야간 알바해. 그 말에 김연자는 국 끓이던 불을 줄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봐. 정직하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게 가장 소중한 거야. 엄마, 혹시 나중에 같이 식사라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 말에 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김연자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조금은 바뀌려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단호했나 싶기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변해준다면 잘한 거겠지. 그녀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다시 누구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고 나로서 살아갈 거야. 몇 달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김연자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녀는 그날을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가게 문은 닫았고 오랜만에 책 한 권을 들고 동네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개를 돌리자 서구와 윤희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작은 유모차가 보였습니다. 딸이에요. 지난달에 태어났어요.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김연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은? 윤희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연지요. 연자 어머님 이름에서 따왔어요. 새로운 시작, 엄마의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연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유모차 속 아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조용히 잠든 아기의 얼굴에서 그녀는 오래전 서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처럼 이 아이만은 바르게 따뜻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연지야, 이 할미가 꼭 지켜줄게. 그녀는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손녀의 작은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상처 그 모든 것을 겪고도 김연자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연자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서구와 윤희가 연지를 데리고 가게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밥을 얻어먹고 가는 손님이 아닌 김연자의 일을 돕는 일손으로서 함께했습니다. 서구는 말없이 주방 설거지를 도왔고 윤희는 홀 정리를 하며 조용히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김연자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그 모든 풍경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선을 지켰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연지도 할머니랑 자주 보고 싶어 할 텐데. 서구가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김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지금 이 집이 좋아. 이 가게도 그렇고 이곳이 이제 내 인생이니까.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미움이 아닌 오히려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상처 위에 스스로 삶을 다시 세웠고 더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았습니다. 가끔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오히려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말처럼 김연자는 아들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그들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연지가 조금씩 자라면서 그녀는 다시 누군가의 의지처가 되어갔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뭐든 다 해줄 수 있지만 그 대신 꼭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연지는 또랑또랑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 한마디에 김연자의 가슴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김연자는 가게 입구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연지가 만든 유치원 작품이었고 그 옆엔 작은 팻말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최고의 요리사예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김연자의 입꼬리는 절로 올라갔습니다. 한때는 배신감과 분노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이제는 사랑과 여유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유튜브를 켜고 우연히 자신과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시어머니가 결국 법적 대응을 하다. 자식에게 등 돌린 어머니, 그리고 인생의 역전. 그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세상에 나 같은 사람 꽤 많구나. 그녀는 댓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피가 섞였을 뿐인 타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용기 낸다면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녀의 댓글엔 수많은 공감과 따뜻한 답글이 달렸고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 그동안 삼켰던 눈물, 그 모든 것이 이제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연지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얘야, 내가 자라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줄 땐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말렴. 고마운 마음은 꼭 표현해야 한단다. 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따뜻하고 멋진 사람. 김연자는 웃으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지난 모든 고통과 상처는 서서히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